안녕하세요. 기업가 정신과 혁신 김민수 교수입니다. 지금부터 14주차 보강을 시작하겠습니다. 14주차 강의에서는 우리가 이미 배웠던 챕터 5 창업 조직과 직무 설계에서 주요 부분들을 발췌하여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조직에 대해서 공부하기에 앞서 창업 기업들이 과연 조직이라고 할 만한 구성원들은 갖추고나 있는가 하는 질문을 했었습니다. 실제 중소창업기업의 대다수는 창업가 1인 또는 소수의 창업팀이 업무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창업기업들 그리고 창업가들은 조직 관리라는 것을 염두에조차 두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직 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이유는 첫째, 조직이라고 할 만한 구성원이 없다는 것. 둘째, 몇 명 되지도 않는 직원들을 두고 조직관리 차원의 경영활동을 펼친다는 것이 왠지 민망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기업에 일정한 속도로 성장한다면 조직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기업이 일정한 속도로 조금씩 성장한다면 조직이 성장하는 단계별로 적응해 나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업의 성장은 일정한 속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업의 성장은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계단식 성장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장에 미처 대비하지 못한 채 갑작스러운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직원들이 더 필요합니다. 직원들을 채용합니다. 또 채용합니다. 이제 직원들이 많아졌고 각 직원들의 업무가 정확히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나가는 직원의 이름을 불러주려고 했는데 이름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어떤 직원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직원들은 일을 열심히 하지 않고 분위기만 흐리는 것 같습니다. 열정적인 직원들을 보며 다른 직원들도 저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전처럼 회사가 그리고 내 조직이 내 한눈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제서야 조직 관리의 필요성을 느끼고 준비하고자 합니다. 조직 관리의 방향을 설정하고 조직 구조를 짜봅니다. 조직 관리의 체계를 잡아보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미 이것은 매우 쉽지 않은 일이 되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조직 관리를 필요로 할 때쯤에는 그동안 창업 멤버 등의 소수 인원이 만들어 왔던 주먹구구식의 조직 관리 문화가 기업에 젖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먹구구식 자유분방한 체제로 운영되던 회사에 조직 관리의 개념을 적용하기 시작하면 직원들은 갑자기 왜 이래? 회사가 좀 커지더니 사장이 변했어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창업 멤버들이 조직관리 또는 변화되는 문화에 협조적이지 않을 경우 아무리 훌륭한 시스템을 만들어도 기업의 문화로 자리 잡기는 쉽지 않아집니다. 따라서 창업 초기의 기업들은 항상 성장을 대비한 활동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조직관리는 기업이 성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조직구조와 관리는 기업의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수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이미 증명되어 왔습니다. 기업의 성공을 위해 필수적인 요인으로 오랜 기간 동안 강조되어 왔던 조직, 그리고 조직관리란 과연 무엇인지, 창업 기업들이 조직 관리에 있어서 염두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비록 규모가 작은 창업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창업 기업의 경영에 적용할 수 있는 조직 관리의 도구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을 할 때 개념적 정의를 머리에 담는 것은 공부 목적의 이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조직이란 무엇이냐? 먼저 사전적 정의, 즉 사전에서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개체나 요소를 모아 책에 있는 집단을 이룸 또는 그 집단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 구조를 연구하는 많은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이 조직을 정의합니다. 조직이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분업과 통합의 활동 체계를 갖춘 사회적 단위를 말한다. 앞에서 조직에 대한 사전적 정의와 학문적 정의를 알아보았습니다. 결국 조직이라는 것은 공동의 목표 또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사회적 단위, 즉 집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직이라는 집단을 구성하는 이유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창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업기업을 설립하고 구성원을 모으고 기업 조직을 이루는 이유는 기업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업의 설립은 이윤 창출이든 사회 기여든 혹은 취업이 안 돼서 생계가 막막해서 생계를 해결하고자 하는 생계 수단이든 어떠한 식으로라도 분명한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즉 목표 지향적이지 못한 조직은 조직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함께 문화와 여가를 즐기는 동호회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어느 순간 동호회 사람들 간에 분쟁이 생깁니다. 더 이상 즐겁지 않은 모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직은 존재 이유 또는 가치가 사라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이 정한 목표를 이루고자 노력하고 이루어낼 때의 기업의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존재를 유지하게 하는 주요한 요소 중 하나가 조직 관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챕터에서 창업 조직 관리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앞에서는 조직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조직 중에서도 창업기업 조직, 창업기업의 조직은 일반 기업 조직 또는 기성기업 조직과 어떠한 부분에서 다른지 창업기업 조직의 특성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기업은 크게 두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리한 경쟁 환경에 놓여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적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창업기업은 열악한 자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 인재가 부족합니다. 또한 각종 규제에 대한 대응 능력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 구조로 인해서 참여 기회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경험이나 자본, 학습 등의 부족으로 대표자와 구성원의 역량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전략 전술이 부족하고 비전과 목표가 흔들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주먹구구식의 기업 구조, 그리고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창업기업 조직의 특성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창업 조직의 정의와 창업기업의 조직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뒤에서는 조직 구조를 이루는 3요소를 알아볼 텐데요. 조직 구조를 이루는 핵심적인 3요소를 공부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창업 조직에 어떠한 구조들을 강화시켜야 되는지를 추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구조는 그 중요성이 인정되어 오랫동안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학문으로 연구되어 온 분야입니다. 그리고 많은 연구자들의 연구에 의해 직거나, 복잡성, 공식화라는 개념이 조직 구조를 이루는 핵심적인 3요소로 정의되어 오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요소인 직거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직거나란 조직 내에서 의사결정권, 즉 권한이 배분된 정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조직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순간 대표자 또는 임직원의 말 한마디가 곧 의사결정을 의미한다면, 즉
권한이 소수의 직책에 집중되어 있다면 이는 직권화가 높은 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권한에 대한 집중 현상이 낮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직책이나 구성원이 많이 있다면 이러한 조직은 직권화가 낮은 조직 혹은 분권화가 높은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권한의 집중과 분산 정도를 통해 직권적 조직인지 분권적 조직인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직권화는 통상적으로 부정적인 어감을 가지고 있고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직권화가 꼭 부정적인 요소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데요. 예를 들어 직권화가 높은 조직은 생산성과 효율성, 그리고 조직 효과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직권화가 높은 조직은 조직 경직성을 보이고 구성원들에게 권한이 주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시키는 일 또는 주어진 일만 기계적으로 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조직 구성원의 사기 저하로 이어져 성과가 감소되는 현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직권화가 부정적인 어감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분명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권화의 대표적인 장점으로 생산성과 효율성의 향상을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발도상국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많은 개발도상국들 중 강력한 리더십을 행사하는 지도자의 등장으로 인해서, 즉 직권화가 높은 국가 조직을 갖출 경우에 효율적이고 빠른 성장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그러한 사례 중 하나가 될 수 있겠죠. 또한 역사를 살펴보면 왕권이 강했던 시기에 부국강병을 이룬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 역시도 직권화의 장점이 작용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창업기업 역시 조직구조에 따라 성장 속도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표자의 결단에 의해 움직이는 창업기업은 결정과 행동이 빠른 만큼 업무 효율이 높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면 직권화가 성과로 이어지지 못할 경우에 창업팀들은 리더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되고 스스로에 대한 존중감을 상실하고 이는 사기 저하를 가져오는 상황으로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권한의 지나친 분배 역시 창업가의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창업기업을 설립하고 조직관리를 고려할 때 조직구조의 3요소에 대한 고민을 필요로 합니다. 그중 직권화의 부분 역시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나의 기업, 그리고 우리 회사의 특성과 향후 성장 시에 어떠한 조직 문화가 더 이로울 것인지를 판단하고 직권화의 정도를 고려해 두는 것은 향후 조직 관리에 큰 이점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조직 구조의 3요소 중 두 번째로 알아볼 것은 복잡성입니다. 복잡성의 경우 창업 조직에서 최초 단계에 고려해야 할 요소는 아니지만 만약 창업하고자 하는 업종이 프랜차이저, 즉 가맹 본부 사업을 고려하고 있다면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복잡성이라는 개념은 조직 내의 직이나 부서의 수가 나누어져 있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회사는 사장 아래에는 팀장, 팀원뿐이 없어 라고 한다면 이는 조직 복잡성이 낮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우리 회사는 사장, 전무, 상무, 총괄이사, 이사, 본부장,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사원 등의 직책이 있어 라고 한다면 이 조직은 조직 복잡성이 높은 기업이라고 하겠습니다. 방금 예로 든 직위에 의한 분산은 조직 복잡성에서 수직적 분화라고 합니다. 최근 많은 대기업들이 높은 수준의 수직적 분화가 가져오는 조직 문화의 폐해로 인해 수직적 분화의 수준을 단순화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직적 분화 수준을 낮게 할 경우 아래 직책이나 젊은 인재들이 조금 더 자기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문화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수직적 분화의 정도는 직권화의 정도와도 연관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직 복잡성은 수직적 분화뿐 아니라 수평적 분화와 공간적 분화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수평적 분화는 구성원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혹은 업무 파트가 얼마나 다양하게 나뉘어져 있는지 등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회사는 팀이랄 게 없어 각자가 이 일 저 일 다 해 라고 한다면 수평적 분화가 낮은 조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창업 기업들이 수평적 분화가 낮은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우리 회사는 경영지원본부, 홍보팀, 법무팀, 회계팀, 기술개발팀, 인사팀, 재무팀, 현장관리팀, CS팀 등등이 있어 라고 하면 수평적 분화가 높은 조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복잡성의 마지막 개념으로 공간적 분화를 알아보겠습니다. 공간적 분화는 수평적, 수직적 분화가 확대된 개념으로 조직의 시설이나 인력 등이 다른 공간으로 분사되어 있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즉, 우리 회사는 경기지사, 강원지사, 경남지사가 있고 강남대리점, 서초대리점 등등등이 있어 라고 한다면 공간적 분화가 높다고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업종 또는 현장에서 고객을 대면해야 하는 업종의 경우 공간적 분화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창업기업의 경우 몇 되지 않는 구성원으로 조직 복잡성을 고려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기업 성장 단계를 고려하여 향후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서와 직책을 미리 설계해 둔다면 적시에 적합한 파트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구하는 것에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조직에 필요한 인력들을 기업의 성장 속도에 맞추어서 순차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인 활동을 할 수 있고 조직 확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조직 구조의 세 번째 요소인 공식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식화란 조직이 조직 운영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제도나 정책, 규칙, 구성원들의 책임과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서 표준화한 정도를 의미합니다. 공식화라는 것이 현실에서는 부정적인 단어로 사용되거나 창의성을 저해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잘못된 인지로서 공식화를 관료화의 개념과 혼동하면서 이루어지는 인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식화는 다른 말로 표준화라고 불리웁니다. 조직의 공식화가 높은 경우 구성원들이 자신이 해야 할 직무를 명확하게 알게 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통해 비용 절감의 기능도 작용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바와는 달리 공식화는 지식 창조와 지식 사용의 기능을 함으로써 기업의 경쟁 지위를 개선해내는 역할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자면 공식화는 곧 문서화, 표준화라는 개념으로 해석될 때 조직 내에서 선배들이 업무에 대한 기록해둔 매뉴얼 등을 통해서 후배들은 업무를 간접 경험하게 되고 이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발판이 제공됩니다. 이러한 개념에서 공식화는 지식을 보존, 승계하고 창조하는 역할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공식화는 조직의 부정부패를 억제하는 기능을 가집니다. 구성원을 통제하고 구성원의 일탈 행동을 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직의 명확한 매뉴얼과 권한과 책임에 대한 명시는 구성원의 행동을 일정 부분 통제하게 함으로써 조직의 부정부패를 막는다는 연구 결과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력한 공식화는 조직의 대표, 즉 경영자의 독선을 막는 기능도 있다는 점에서 직권화를 완화하는 기능을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 국외에서는 공식화에 대한 장점에 대한 연구가 훨씬 많은 비중을 이루고 있고 공식화의 단점을 거론하고 있는 연구들에 대해서 공식화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공식화의 경우 창업기업이 초기 단계에서부터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할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업 초기 공식화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경우 기업의 성장에 따른 관리 공백을 줄여주기도 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하게 돕습니다. 또한 창업기업의 경우 여러 가지 이유로 직원들이 잦은 교체를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직원이 교체될 때 직무 매뉴얼 등이 갖춰져 있다면 인수인계에 발생하는 비용과 노력 역시도 절감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주먹구구식의 보고나 품위서, 기한 방식의 변화를 가함으로써 문서로서 남은 각자의 보고 이는 책임감을 높이게 하는 요소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창업가들은 기업 내의 공식화를 강화하는 것에 충분한 고려를 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공식화, 즉 표준화를 인증하고 공식화가 잘 되어 있는 기업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가 ISO 국제표준인증 제도입니다. 앞서 조직의 정의와 창업조직의 특성, 조직구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직구조의 핵심 구성 요소 중 공식화의 중요성을 많이 언급했는데, 공식화를 향상하는 자가 진단에 대해서는 수업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린 이제까지 창업기업의 조직 구조와 관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창업기업에서 조직 구조와 관리가 왜 중요한가를 알아봤죠. 많은 창업기업들의 조직은 대다수가 창업가 1인 창업 또는 소수의 창업팀을 이루고 창업이 됨으로 인해서 조직관리나 조직 구조에 대해서 중요성을 놓치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작은 집단 혹은 작은 조직에서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창업기업의 조직 구조와 관리의 중요성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직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조직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특정한 목적,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루어져 있는 집단 또는 사회적 단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직이라는 것은 결국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기능을 잃는 순간 존재의 이유가 없다라는 소리가 됩니다. 자, 창업기업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능을 잃는 순간 그 존재 이유가 상실되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의 기업들이 잘 유지되고 지속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구조가 단단하고, 그리고 이러한 조직 관리가 체계적으로 잘 되어야 한다는 점도 다시 한번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배운 조직의 구조에 매우 핵심적인 작용을 하는 조직 구조의 3요소로 직권화와 복잡성 그리고 공식화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직권화는 한 조직 내에서 권한이 얼만큼 배분되어 있는 정도를 의미하냐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직권화는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듯이 단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장점들도 가지고 있다는 점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직권화의 장점으로는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해서 조직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잡성의 종류에는 수평적 분화, 수직적 분화, 공간적 분화가 있다라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식화는 사람들이 잘못 인지하고 있듯이 관료제와 비슷한 개념이 아니라, 공식화는 표준화를 의미합니다. 즉 조직 내에 제도나 정책, 규칙, 구성원의 책임과 권한 등을 문서에 의해서 표준화한 정도를 공식화라고 한다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고, 공식화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죠. 가업 모호성, 즉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뭐지? 나 지금 이 회사에서 해야 되는 일이 뭐야? 이런 모호성을 감소시킴으로써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가능하게 돕는 기능을 합니다. 또한 선배들이 매뉴얼화한 서류들을 바탕으로 지식 창조와 지식 사용의 원천이 되기도 하죠. 이러한 것들은 기업의 경쟁 지위를 개선하는 역할도 합니다. 또한 강력한 공식화는 경영자의 독선을 막는 기능과, 그리고 구성원들의 부정부패를 억제하는 기능, 그리고 구성원의 행동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갖는다라고 했습니다. 하물며 더해서 기업의 비용 절감의 기능도 보인다라는 것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지금 조직과 조직 관리에 대한 것들을 알아보았고, 이 뒤에서는 조직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효율적인
과업 달성을 위해서 우리 기업에 속한 직원들에게 어떠한 일을, 즉 어떠한 일, 과업을 분배할 것이며 어떠한 형태로 직무를 시킬 것이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러한 것들을 직무 설계라고 합니다. 즉 잡 디자인이라고 해요. 근데 이러한 직무 설계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조직의 구성원들의 직무 효율성이 엄청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이 뒤에서부터는 직무 설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직관리 부분 중 직무 설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 역시 살아오면서 어떠한 일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을 때 기분이 좋아서 신나게 그 일을 해본 경험도 있을 것이고, 마지못해 정말 하기 싫은 일을 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직무 설계란 어떻게 하면 우리 조직의 구성원들이, 즉 우리의 직원들이 신이 나서 효율적으로 성과를 달성하게 업무를 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무 설계란 기업이 직원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업무를 부여할 것인지를 기획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기업이 구성원마다 어떠한 과업을 부여할 것이며 책임의 범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등을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효율적인 직무 설계는 직원들의 동기부여와 사기를 높이고 기업의 성과를 향상시킨다는 것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서 증명되어져 왔습니다. 결국 직무 설계는 어떻게 해야 우리 직원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지? 어떻게 해야 직원들이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직원들이 우수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직무 설계는 이와 같이 조직 내에서 과업을 분배할 때 양질의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또한 아무리 작은 규모의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직원들의 직무 설계를 효율적으로 구성하는 것은 대표자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창업기업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경영 도구로도 인지할 수 있습니다. 기업 또는 경영 조직 차원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직원들로 하여금 스스로가 내재적 동기부여를 일으키게 하고 이를 통해서 능동적인 가업 수행을 유도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매우 전통적인 과제였습니다. 또한 오랜 시간 동안 조직 행동론의 연구자들에게 관심을 받아온 주제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매우 전통적이고 대표적인 이론이 행맨과 올드햄의 직무특성 이론입니다. 직무특성 이론을 살펴보면 행맨과 올드햄은 직무특성을 기술 다양성, 과업 정체성, 과업 중요성, 자율성, 피드백 5가지로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술 다양성과 가업 정체성, 가업 중요성은 조직 구성원 스스로가 자신의 직무에 대하여 의미를 부여하게 하는 역할을 하며, 이러한 의미 부여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동기부여, 직무만족, 이직 감소, 결근 감소, 성과 향상 등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높은 수준의 자율성은 조직 구성원의 책임감을 가지게 함으로써 내적인 노력을 경주하게 되며 성과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피드백은 과업 수행자가 가업에 대한 결과의 유효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결과의식을 가지게 되며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직무특성 이론은 5가지의 핵심 직무특성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개인적 차이, 성장 욕구의 강도, 직무 환경 만족도 등에 의해서 매개되며 결과값의 변화를 보이기도 합니다. 다음에서는 직무 설계의 핵심 구성 요소 중 직무 자율성, 기술 다양성, 가업 정체성, 가업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 설계의 핵심 구성 요소로는 직무 자율성, 기술 다양성, 과업 정체성, 과업 중요성, 피드백 5가지가 있습니다. 본 수업에서는 직무 자율성, 기술 다양성, 과업 정체성, 과업 중요성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직무 자율성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율성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직무 자율성이란 부여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업무 담당자가 얼마나 많은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는지의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를 부여받은 담당자가 업무의 처리 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지, 혹은 업무의 처리 일정을 스스로 조율할 권한이 있는지 등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투자 설명회에 사용할 발표 자료를 작성하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발표 자료의 기본 디자인은 회사 양식이 갖추어져 있고 목차는 선배가 정해주었으며 반드시 PPT를 이용하여 작성하라는 지침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직무 자율성이 낮은 업무를 부여받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투자 설명회에 사용할 발표 자료를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참신하게, 그리고 투자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한번 만들어봐 라는 업무가 주어졌다면 이는 직무 자율성이 높은 업무를 부여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직무 자율성은 직무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로서 오랜 기간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자율성이 높은 경우 동기부여가 일어남으로써 직무에 대한 몰입도가 높아지고 창의성이 향상되며 직무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이러한 직무 자율성이 반드시 장점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많은 장점들에 대해 이견이 없는 상태입니다. 단, 구성원별로 직무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 자격이나 자질이 충분한지에 대한 검토는 분명히 필요로 하다는 것을 인지하면 되겠습니다. 창업기업의 경우에는 직무 자율성을 경영의 중요한 덕목으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자율성이 방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자율성을 부여해도 되는 업무를 너무 옥죄어서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지나친 자율성 부여로 인해서 회사가 체계 없이 구성원에 따라 흔들리고 있진 않은지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창업기업의 경우 대표자의 고민과 노력에 의해 이와 같은 직무 자율성의 정도를 배분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대표자들이 직원들의 직무 설계를 하는 당시에 반드시 자율성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직무 설계의 핵심 요소 중 기술 다양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술 다양성이란 부여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데 업무를 부여받은 담당자의 기술과 능력이 얼마나 많이 필요로 한지의 정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제조 공장에서 단순하게 부품을 조립하거나 법원에서 재판 과정을 기록하거나 단순 사무보조, 즉 복사나 제본 등의 업무만을 하는 직무는 기술 다양성이 낮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제품을 기획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면 시장 조사 능력, 문서 작성 능력, 제품 분석 능력,
재무 분석 능력, 마케팅 전략 기술 등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기술 다양성이 높은 직무를 부여받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직원 스스로가 기술 다양성이 높은 직무를 하고 있다고 느끼는 경우 높은 수준의 내적 만족도를 보일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동기부여를 일으키게 됩니다. 기술 다양성은 직원의 심리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긍정적인 태도와 행동을 유발합니다. 또한 기술 다양성이 높은 직무를 경험하게 된 구성원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 품질 관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뛰어난 해결 능력을 보이기도 하며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업무 방식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주저함이 없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작업 방식에 의해서 발생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긍정적인 결과들에 대해 보다 수용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반면 기술 다양성이 낮은 단순 반복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피로감과 스트레스 증상, 부정적인 심리 상태를 보이게 됩니다. 직무에 따라서 기술 다양성을 부여하기 매우 힘든 영역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창업가들은 직원들의 직무 설계를 함에 있어서 직무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본인의 능력과 기술을 이끌어낼 수 있는 과업을 부여하는 것이 직무 만족과 효율성을 가져온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직무 설계의 구성 요소 세 번째로는 과업 정체성입니다. 과업 정체성이란 주어진 업무가 얼마나 온전한 것인지의 정도를 의미합니다. 주어진 일이 내가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이라면 이는 과업 정체성이 높다라고 표현됩니다. 반면 나에게 일이 주어졌는데 그 일은 전체 총 10단계로 구성되어졌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과업의 총 10단계 중에서 1에서 3까지는 팀장님께서 하시고 4에서 6까지는 내 동기가 그리고 7에서 9까지의 업무가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10, 즉 마무리는 다시 팀장님이 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온전한 과업을 부여받지 못한, 즉 과업 정체성이 낮은 업무라고 하겠습니다. 온전한 과업을 부여받은, 즉 과업 정체성이 높은 직무를 부여받은 구성원들은 과업에 대한 흥미도가 향상되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보다 의미 있는 것으로 지각하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직무에 의미를 부여하게 됨으로써 업무에 대한 창의적인 접근을 시도하게 됩니다. 창업기업의 경우에는 구성원이 충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의도치 않게 직원들에게 온전한 업무가 부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일을 떠넘기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온전한 업무를 부여한 만큼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독려하고 결과에 대한 격려와 보상을 명확히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직무 설계의 구성 요소 마지막은 가업 중요성입니다. 가업 중요성이란 부여된 업무가 조직 내부 및 외부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의 정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불치병에 대한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 연구원이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 신약의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기업이 성장하게 될 것이고 이는 곧 직원들에 대한 대우를 향상시킬 것입니다. 또한 외부적으로 불치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과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가족들을 고통에서 해방시켜 줄 것입니다. 이러한 직무에 종사하는 자들은 스스로 가업 중요성이 높은 업무를 맡고 있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비단 연구원뿐만 아니라 영업직에 종사하는 자가 거래처의 영업을 위해 방문합니다. 만약 이 거래를 성사시킨다면
본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회사의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지합니다. 이 역시 과업 중요성이 높은 업무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예로 앞서 기술 다양성에서 들었던 예입니다. 단순하게 부품을 조립하는 기술 다양성이 매우 낮은 직무를 부여받은 사람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비록 기술 다양성이 낮은 과업을 부여받았지만 스스로가 하나하나의 부품 조립 과정을 통해서 완성도 높은 제품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고, 또한 완성도 높은 제품을 통해 회사의 이미지가 향상되며 우리 고객들이 안전하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역시도 가업 중요성이 높은 일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반드시 반문해야 합니다. 나는 내 직원들이 하고 있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해 주고 있는지, 대표자의 의미 부여 여부로 단순한 부품 조립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많은 사람의 안전과 회사의 이미지를 지키는 주요 직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가업 중요성을 보이는 직무는 일에 대한 의미를 느끼게 하고 이를 통해 긍정적인 직무 성과를 가져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14주차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창업기업의 조직관리와 직무 설계에 대해 공부해 보았습니다. 창업은 매우 쉽지 않은 과정이고 그 과정은 기획부터 생산, 유통, 판매, 관리 등 많은 가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동안 많은 이벤트가 발생하고 그리고 그러한 사건들을 함께 해결하는 것은 나의 창업 조직이고 구성원들입니다. 조직에 대한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구성원의 직무 설계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다면 보다 좋은 창업, 보다 성공 가능성이 높은 창업을 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에서 우리는 직무 설계의 핵심 요소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직무 설계의 구성 요소 외에 한 가지의 개념을 추가적으로 설명해 볼까 합니다. 우리는 열정이라는 단어를 많이 접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늘상 접하고 있는 열정이라는 단어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냥 단지 막연한 개념일까요? 실제로 열정이라는 것은 심리학에서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중요한 연구 주제로 다루어져 왔고 현재도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제가 갑자기 열정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하는 이유는 직무 설계를 함에 있어서 참고할 만한 아주 주요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창업가들 혹은 경영자들 혹은 조직의 수장들은 구성원들이 열정적이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열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정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벨런드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열정이란 개인의 정체성을 이루는 한 부분으로서 자신이 매우 좋아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활동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하려고 하는 강한 성향을 말합니다. 열정은 선호성, 가치성, 투자성이라는 세 가지의 하위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선호성이라는 것은 열정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그 일을 좋아하는 것이 선행되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즉, 좋아하는 일이어야지만 열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가치성은 삶에 있어서 그 일 자체가
중요한 것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앞에 말한 선호성을 만족했다고 하더라도 그 일 자체가 중요하게 생각되지는 않는다면 열정적으로 일에 임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투자성은 그 열정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의 투입이 충족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열정의 개념은 항상 긍정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실제로 열정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좋은 열정, 그리고 하나는 우리들이 잘 알지 못하는 나쁜 열정입니다. 실제 우리들이 말하는 좋은 열정은 학술적으로 조화열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배우게 될 나쁜 열정은 학술적으로 강박열정이라고 합니다. 조화열정은 의미 있는 일을 대함으로써 어떠한 조건이나 내적 집착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열정을 스스로 내면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화열정은 일 그 자체의 중요성을 지각함으로써 편안하고 안정적인 심리적인 상태에서 열정이 내면화되는 긍정적인 심리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스스로 자율적인 몰입이 동기가 되어 발생되어진 조화열정은 평안하고 안정된 심리 상태에서 업무와 개인의 삶의 조화를 이루게 합니다. 또한 열정을 발현하는 주체는 스스로 높은 자아 존중감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면 강박열정은 업무에 대한 강한 압박이나 그리고 외적 압박에 의해서 열정이 내면화됩니다. 조화열정과 마찬가지로 중요하다고 느끼는 업무를 대함으로써 내면화되지만 내면화되는 과정에 있어서 내적인 압박이나 외적인 압력이 작용합니다. 강박열정이 내면화되는 경우에는 무리한 목표를 수립하게 되고 직무 수행에 대한 높은 기대치와 이를 이루고자 하는 심리적 압박, 강박이 발생하며 업무에 대한 심리적인 집착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내적인 압박이나 외적인 압력에 의해서 발생된 강박열정은 업무 외의 활동을 소홀하게 만들며 업무와 삶의 부조화를 가져옵니다. 또한 열정을 발현하는 주체는 매우 낮은 자아 존중감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워크홀릭에 빠진 사람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회사에서는 인정받고 사회에서도 그 능력을 인정받고 있지만 가정에는 소홀한 사람들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존재하기도 합니다. 이들의 내면에는 강박열정이 내면화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높은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강박으로 열정을 내면화시킵니다. 또는 외부의 압력, 예를 들어 자식들은 커가는데 내가 더 열심히 해야 가족들을 편히 먹여 살릴 수 있어. 혹은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내 자리는 남아있지 않을 거야. 내가 회사에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해야만 해. 이러한 외적 압력이 열정의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창업을 하게 되면 열정적인 직원 한두 명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회사의 성장 속도가 매우 빨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열정은 조화열정입니다. 조화열정은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게 해주고 긍정적인 심리 상태를 유지하게 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심리 상태는 뛰어난 성과를 만들어냅니다.
창업가들은 우리와 함께하는 구성원들에게 강박 열정이 아닌 조화 열정을 유도해내야 합니다. 그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찾게 하고 일과 삶 속의 행복을 찾는 것을 도와야 합니다. 이것 역시도 창업가의 역할임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리고 국내에서도 창업을 장려하는 문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많은 정책들이 창업가들을 지원합니다. 창업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가치, 즉 이윤의 창출입니다. 하지만 창업가들이 가치 창출뿐만 아니라 고용 창출, 미래 성장 동력,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때 창업가들이 진정으로 존경받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창업가들을 존경하는 문화가 만들어질 때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강한 창업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그 중심에 여러분들이 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으로 챕터 5 창업조직관리와 직무설계 보강을 마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 파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